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윤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초부터 예? 세계적인 뉴스들이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오늘 되게 춥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 편안하게 집에서 예, 저의 방송을 잘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제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수압 팽창술 50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압 팽창술은 50견 치료에 쓰는 겁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책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는데요. 어, 제가 선물 받은 책이에요. 인듀어런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턴님의 한 모험담인데요. 이게 한 120년 전쯤, 110년 전쯤 이야기인데 남극에 가다가 저기 요 사진에 그림에 보이는 요 배가 글쎄 이 얼음에 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남극은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규환을 한 거예요. 2년 정도 걸려서.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목표라는 거 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벌였던 이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 이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목표를 성공해야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무지하게 헷갈리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헷갈리기 짝이 없죠. 여기 동결견은 이게 무슨 신문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네. 이게 여기 관절낭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은 요 위에 회전근개 요 위에 이거 근육에 붙는 인대 있죠. 여기가 이제 손상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드리면 50견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관절 주머니가 왼쪽에 이게 청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실제로 빨갛게 변합니다. 염증이 생겨서 내시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 이게 빨갛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피가 많이 가게 되고 피가 많이 가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뜨겁고 아프고 이런 병이에요. 회전근개 손상은 요 바깥에 관절 바깥에 여기 관절을 보호하는 회전근개라는 그런 그 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어깨를 갖다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게 회전근개인데요. 그게 손상이 되는 거죠. 개는 뚜껑이라는 뜻이고요. 회전근은 이제 회전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은 정상이고 인대만 손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두 개 같이 다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겠죠. 네. 증상은 좀 다르긴 합니다.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증상으로만 봐서는 또 비슷할 때도 있어요. 자, 동결견 증상은 뭐 이게 50견을 동결견이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저 50견이란 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제가 50견이란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50이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50도 젊다. 옛날에 50은 나이 많아서 걸리는 병이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50견이었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50견이 게다가 50이 요즘 젊은 나이가 돼가지고요. 50견이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깨가 점점 아파오고요. 어깨 관절이 점점 굳어져요. 그다음에 밤에 아픈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회전근개 손상도 밤에 아프지만 자세를 잘 취하면 좀 덜 아파요. 물론 50견도 자세를 잘 취하면 덜 아픈데. 네, 헷갈리죠, 좀. 근데 약을 먹어도 또 소용이 없어요, 50견은. 처음에 막 염증이 심할 때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시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치료를 했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50견과 관련이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나와 있죠. 뭐 가장 중요한 게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 경추 디스크. 그러니까 당뇨하고 디스크, 뭐 갑상선 질환 이게 목에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50견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50견 당뇨 있으면 50견이 다 걸리냐? 아니면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관련이 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중간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관련 있는 질환으로 여기 좀 더더군다나 황당한 게 회전근개 손상이 들어가죠.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면 50견이 많이 걸린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분들이 50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어깨 수술 후에 부동. 어깨 수술 후 부동이라고 해서 어깨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며칠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와요. 48시간만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뭐 너무 막 어깨를 반복적으로 손상받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래서 이름을 특발성 50견, 원인이 미상인 경우, 2차성 50견은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없는 경우 죄송합니다.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50견의 이제 병기를 나누는데 요거는 대충 아시면 좀 도움이 돼요.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 결빙기라는 게 있고요. 결빙, 막 굳어지는 거죠, 관절이. 그 다음에 동결기는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어버린 거죠. 해빙기는 그 후에 녹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빙기가 거의 9개월, 그 다음에 동결기는 그 후 4개월에서 12개월, 해빙기는 그 후 6개월에서 2년. 이래가지고 다 합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병이 3년에서 길면 7년까지도 간대요. 나중에는 다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로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아픈 게 남는 병이죠. 네. 그래서 50견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물리치료, 그다음에 소염제 복용, 뭐 운동치료, 도수치료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50견의 특별한 치료는 아니고 그냥 다른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다 나타나는 가 있을 때 치료하는 거죠. 뭐 물리치료하고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도수치료로 이렇게 근육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 목에 자세가 안 좋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이렇게 좀 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인데, 요거는 이제 모든 이제 어깨 통증에 다 이렇게 사용하겠죠. 그러다 그거를 안 되면은 이제 관절에다가 소염제 주사를 맞죠. 그리고 뭐 관절이 굳었으니까 막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막 이렇게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통증 유발점에다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로 조절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수압 팽창술, 마취와 관절 가동술 이런 겁니다. 이게 마취와 관절 가동술은 여기 팔로 가는 그러니까 팔로 가는 신경을 마취를 해가지고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시술자 즉 의사가 억지로 이렇게 위로 쭉쭉 펴주는 뚜두둑 떼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작용은 있죠, 당연히. 좀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뭐 마취와 관절 가동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해도 되는데 좀 제가 예전에 이게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못할 건 없습니다. 수압 팽창술은 많이 하고 있고요. 수압 팽창술은 마취와 관절 가동술에 비해서 조금 통증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할 때 마지막 끝에 약간 뻐근해요, 많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하진 않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아는 분은 모든 주사로 안 되다가 제가 수압 팽창술에서 낫고 나니까 왜 처음부터 이거 안 해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네, 뭐 의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아픈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이거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었거든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풍선처럼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뚜두두두두 이렇게 한번 벌려주면 뚜두둑 하면서 안에가 넓어지면서 안에가 염증이 사라진다.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압력이 중요하죠, 압력이. 그래서 대개 한 30cc 정도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의사가 주사를 하면서 압력을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막 주사를 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느끼다가 안 들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덜 들어가게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 들 때 그거보다 약간 덜 들어가게 이렇게 감각으로 해가지고서 양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잘 어려우면 그냥 30cc 정도 맞아도 되고요. 근데 어떤 분은 30cc가 안 들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사 약물은 당연히 그냥 뭐 국소 마취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이제 소염 목적으로 사용해요, 소량. 그다음에 유착 방지제는 거기 늘러붙어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 놓아주는 거고, 늘러붙어 있는 거 녹이는 거. 그리고 조영제는 뭐냐면은 이게 관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통증 감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거를 제가 해서 통증이 안 줄어든 분이 없었어요. 뭐 100은 아니고 99.9%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 분은 그게 수압팽창술로다가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분은 너무 늦게 왔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그 마취와 그 관절 가동술 그걸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해드렸고 그냥 도수치료나 이런 걸로만 해결해 드렸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부터 환자에게 운동을 잘하도록 권유합니다. 운동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게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이고, 손등을 위로해서는 위로 드시면 안 돼요. 손등을 위로해서 팔을 들면 회전근개를 다칠 수 있으니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되면 그다음에 뭐 팔을 옆으로 든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돼요. 예,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막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매일 같이 하셔야 돼. 대신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매일 같이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강제로 좀 이렇게 늘려줘도 50개월이 많이 좋아지죠. 네. 자,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소독 장갑 끼고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구멍포라고 그래서 작은 구멍이라고 그래서 소공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덮고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옆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지 말라고. 요건 이제 포셉이고 요거는 이제 바늘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하얗게 들어간 게 여기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에 약물들이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요게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려는 건 요건 바늘은 뭐 당연한 거고 요거는 영어로 3웨이라는 건데 요거는 뭐 그러니까 세 군데로다가 이제 약물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위쪽, 아래쪽, 좌측으로 이게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걸 돌리면은요,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준 다음에 그냥 열어놓으면 이게 물이 다시 뒤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관절을 들어가지 않고 다시 뒤로 확 나올 거 아니에요. 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잠궈요. 그러면 나오지 않게. 벌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해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게 없으면은 요게 3웨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없으면은 좀 시술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걸 돌려서 끼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시린지로 하면 이게 그냥 뒤로 빡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려서 끼는 장치, 뭐 3웨이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약을 뭐 적당한 양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많이 좋죠. 그래서 제가 치료한 게 어떻게 치료했는지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 남자 55세셨어요. 우측 어깨 통증 6개월 전에 시작하셨고 여러 병원을 다니셨죠. 뭐 그래서 어깨 근육에도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9개월 정도 처음에 얼기 시작하죠. 그래서 효과가 없다가 밤에는 또 무지하게 아파요. 결국 팔도 안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이제 이분은 당연히 수압팽창술이나 아니면 관절화 가동술을, 그러니까 마취와 가동술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압팽창술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이제 약을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집어넣었을 때 이제 요 밑으로 퍼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약이 전체적으로 잘 퍼지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조영제예요. 아까 제가 조영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영제 들어가고 약을 더 주니까 이제 조영제가 희석이 되면서 약이 쫙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웨이 연결해가지고 약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일단 요게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 게 이제 약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거 조영제 여기가 흐릿해졌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 증례 2번 이분은 남자 50세시고요. 8개월 전부터 좌측 어깨가 아프시죠.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시던 분이에요. 저한테. 앞에 분은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이고 이분은 저한테 계속 다니시던 분인데 팔을 들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좀 어깨를 사용하다 아프다. 사용할 때 아프다 그래가지고 인대 손상, 회전근의 손상이 아닌가 해서 인대에다가 뭐 스테로이드 주사, 뭐 재생 주사 이런 걸 맞고서 호전이 되셨어요. 그런데 2개월 전에 다시 재발했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 인대 손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대 손상이 아니라 오십견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이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관절 안에다가 이제 주사를 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호전이 됐는데 한 2개월 정도 호전되다가 다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오십견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밤에도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내원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병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회전근개 손상으로 의심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자세에서 아프고 어깨는 좀 올라가고 이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 올라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오십견을 이제 의심하긴 했는데 이제 MRI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MRI 결과 오십견 소견이 나와서 이제 수압 팽창술을 시행하고 통증이 거의 사라진 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MRI 사진인데요.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요게 이렇게 동그란 게 어깨 관절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 오십견은. 그래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니까 여기서 뜯어지지 않아서 아래쪽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 이거 바깥쪽으로도 안 되고 이런 병이거든요. MRI에서 여기가 이제 오십견을 의심하는 소견이 나왔고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회전근개 이거 까만 거 이건 멀쩡하더라 이거죠. 약간 부어 있는 것 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전근개 손상이 아니라 오십견이었는데 일단 어깨에 아픈 거가 증상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저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거 그러니까 뭐 증상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약을 이렇게 드리고 주사를 했죠. 그러니까 주사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조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제로다 이제 관절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약을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쭉 주니까 약 쭉 퍼졌죠. 아까 그 염증 있는 아래쪽으로 잘 퍼졌죠. 그러니까는 그 늘러붙어 있는 아래쪽으로 잘 퍼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습니다. 뭐 이게 의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돌이켜놓고 나면 처음부터 이거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그런 시술이고요. 예. 할 때 그 마지막 끝에 약간 뻐근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통증을 잘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료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비도 눈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C9F님이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이트에 이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한쪽 어깨만 아팠는데 요즘은 반대쪽 어깨에도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오십견이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퍼센트가 한 20%가 30%가 좀 될 거예요. 갑자기? 네. 어쨌든 양쪽으로 오는 경우 꽤 많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십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당뇨나 갑상선 이상 그런 어떤 전신적인 문제가 선행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십견이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십견이 양쪽으로 왔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오십견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뻐근한 정도 가지고서? 네. 오히려 일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양쪽이 같이 아플 수 있겠죠. 네. 예, 대답이 되셨겠죠? 네, 그 다음에, 바다님, 가을에 출퇴근하며 1시간 걸어 다녔더니 발바닥 앞쪽이 찌릿해서 못 걷겠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동맥경화 검사는 정상인데 5분을 못 걷겠어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질환은 없고 보통 체중입니다. 좀 나아졌어도 어떤 검사를 해볼까요? 세상에. 40대 후반 여자분이 1시간을 걸어 발바닥 앞쪽이 찌릿해서 못 걷는 병이 있겠죠. 네. 근데 보통은 이게 되게 발바닥 앞쪽이 아프신 병은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지간신경종. 그러니까 지라는 게 이제 발가락 지라는 거고 발가락 사이에 그 신경이 부어가지고 온 거죠. 신경종이라고 그래서 무슨 신경 종양은 아니고요. 신경이 이제 거기서 부어올랐다 이런 뜻이죠. 아마 이거일 겁니다. 큰 병, 40대 후반 여자분이 큰 병이 있을 수는 없겠고, 네. 그러니까는 어떤 검사를 해보냐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요. 의사 선생님이 그 발바닥 아픈 데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보면 됩니다.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 자리가 엄청난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진찰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염증 피검사라 해야겠죠. 염증. 어떤 몸에 염증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발바닥 앞쪽이 찌릿해서 못 걷는 경우는 또 허리 있죠. 허리에서 허리가 쭉 내려오는데 허리에서 5번 신경, 4번, 5번 디스크에 의해서 5번 신경이 눌려도 비슷한 증상이 오니까 허리 검사, 허리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셔야겠죠. 제 생각은 그냥 그 정도입니다. 허리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발바닥 사진 좀 찍어보고 눌러보고 염증 피검사 정도 해보고 그러면은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종이랑도 좀 다르긴 하네요. 왜냐하면 신경종은 처음에 너무너무 아프다가 5분 지나면 사실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이상은 아니니까 신경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의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그러니까 발바닥만 아프면은 발바닥 쪽에 MRI를 찍어볼 수도 있겠어요. 정 아프면. 이게 저희 병원 오셨던 분 중에는 사실은 나중에 이게 무슨 다른 병이 있던 분도 있었어요. 신경에 무슨 문제가 있던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좀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바다님은. 네. 네.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소처럼 그대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당뇨가 있는데 50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사나 시술을 받아도 괜찮은지 혹시 기존 병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요. 당뇨 50견 진단 받았는데 주사나 시술은 다 괜찮은데요. 기존의 병이 이제 그 혈당치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150에서 250 사이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는 그냥 저는 외우고 있지만 어쨌든 250 미만이어야 돼요. 150에서 250 사이. 250이 넘어가면 당 조절 조금 하시고 주사를 맞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아도요. 그냥 시술을 좀 받아도 이게 그 당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보다 올라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50까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50까지 조절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조절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병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는 이제 그 250까지 당을 조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255는 255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럼 260 아마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어쨌든 250까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바람결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돌아 누웠을 때 옆구리가 찌릿하고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깰 때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왜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오는 건가요? 이게 이 말씀만 가지고야 알 수는 없겠지만 옆구리 쪽이 찌릿하다. 찌릿하면 일단 뭔가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눌려서.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누워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옆구리가 찌릿하시겠죠? 뭔가 신경이 눌리는 거겠죠, 되게. 신경은 근육 사이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뭔가 뭉쳐도 신경이 이렇게 찌릿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찌릿한 거는 뭔가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경이 그 자극받는 증상은 원인은 알 수 없겠습니다, 저도. 예, 그 원인은 이제 신경은 눌리는데 왜
눌리냐? 딴 사람은 그러니까 안 누르는데 그거는 이제 진찰을 받아서 그건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원인을 찾아내야죠. 현상은 신경이 눌리는 거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상민 55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압 팽창수를 권유받았는데 관절에 물을 넣어 늘린다니 솔직히 겁이 납니다. 겁날 만한 시술은 아닌 거죠. 물론 아니죠. 이 원래 관절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절에는 막 50cc까지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0견이 없는 분들은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관절이 말랑말랑하니까 이제 풍선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이게 늘어났다가 구멍이 이렇게 통 터져 구멍이 나도요. 나중에 이게 다 힐링이 되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30cc라는 게 사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물이 아니고 또 생리식염수잖아요. 겁날 만한 시술은 아니죠. 전혀 뭐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물론 10만 명에 한 명이 문제가 된다면 될 수 있겠죠. 뭐 극히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사는 모두 신경 손상, 그다음에 뭐 피가 차거나 아니면 세균 감염은 있죠. 수압 평창술의 특징이 아니고 모든 시술의 특징이죠. 뭐 겁날 만한 시술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에 약간 뻐근하세요. 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많이 늘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좀 마취 좀 해놓으면은 별로 그렇게 겁날 게 없고 막 일시적이에요. 아픈 것도. 그게 또 주변으로 약이 쭉 퍼지면서 생리식염수가 퍼지면서 통증이 가라앉게 되죠. 겁내지 마십시오. 이 수압 팽창술이 겁나서 시술을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취와 관절 가동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요거보다 통증이 사실 적어요. 마취라고 하니까. 마취를 하고서 이렇게 위로 쫙 올려주거든요. 저는 여기를 예전에 제 체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늘려주면은 환자분들이 제가 좀 몸무게가 적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뚜두두두둑 소리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를 관절을 좀 바깥으로 빼면서 쫙 올려주면 잘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뻐근합니다. 끝나고 나서 좀 환자분들이 좀 뻐근해 하시고 마취 깨고 나면 왜 굳어 있는 걸 억지로다가 늘려놨으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제 뼈가 약한 분들이 골이 이렇게 좀 골절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거에 비하면은 수압 팽창술은 훨씬 안전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너무 막 희귀한 부작용까지 생각을 하시면 사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뭐 햄버거 먹다가 대장균 들어가서 햄버거 먹고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옛날에 있었을걸요. 제 기억에.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수압 팽창술을 하는 만한 병원은 이렇게 그래도 좀 소독이 좀 잘 되고 특별한 방에서 이제 수술방 같은 데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외래에서 그냥 주사만 맞고 이런 병원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날 만한 시술은 아닌데 세균 감염은 조심하셔야 된다. 세균 감염은 모든 게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대답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크리 정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아픈데 억지로 움직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어주는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깍지 끼고 올리시는 요거만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오십견에서. 그러니까 오십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등을 위로 해서 위로 드는 이 자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그래서 깍지를 끼고 올려주시고 그 외의 스트레칭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통증 점수라는 게 있어요. 0점에서 10점.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 10점은 만점, 더 이상 아플 수 없는 수준. 그럴 때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통증이 만약에 5점 이상 느껴지면 그런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 어깨 이런 스트레칭 할 때 약간 뻐근한 정도 있죠. 통증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더 이상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풀어주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통증 점수 2점 미만까지. 그러니까 약간 뻐근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늘려주지 마시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죠. 태권도장에 갔더니 다리 찢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찢기. 다리 안 올라간다고 다리 주더라고요. 저 그 당시에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프기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리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말입니다. 애들이잖아요. 애들이라 제가 뭐 10대 때니까 그때는 인대라는 게 굉장히 재생도 잘 되고 해서 늘려주면 되지만 그게 이제 10대가 아니고 뭐 20대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35세 넘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억지로다가 막 찍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어렸을 때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억지로 해도 되는 건 어렸을 때의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나이 들어서는 하시면 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 들으시면 안 돼요. 나이는 몇 살? 정확히는 한 35세? 35세 넘어가면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5세라는 게 뭐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실제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보니까 줄기세포는 한 55세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55세까지는 좀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억지로 하시는 건 좀 위험하겠습니다. 네. 예, 엔젤님, 네, 안녕하세요. 네. 50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아플 수 있나요? 50개가 지나도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나요? 직업군과도 관련이 있나요? 직업은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아까 그 반복 손상을 받는 직업들 있잖아요. 어깨를. 그런 분들은 50견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대 손상도 많이 오고 그런 분들 결국 어깨 관절염도 많이 옵니다. 그럼 무슨 직업? 팔을 이렇게 올리는 직업이죠. 이렇게 자꾸 올려가지고 이렇게 천장에서 뭐 일하고 뭐 그런 직업이죠. 옛날 미켈란젤로 같은 분?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꾸 손등을 위로해서 들어야 되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업군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고요. 50견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아플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에서 7년 지나면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지죠. 50견 자체가. 대신에 이제 어떤 관절이 굳으니까 굳는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지 말고 계속 올려주는 그런 걸 하고 그걸 어디 관절이 굳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0세가 지나도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50세가 지나고 뭐 7, 80세, 90세가 돼도 안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 뭐 30대, 40대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50견은 그냥 50세쯤에서 많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0대라고 꼭 걸리는 건 아니에요. 60대, 70대도 걸리거든요. 제가 개업하고 처음에 70 넘으신 분이죠. 70이 넘으신 분인데 관절이 다 굳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진 찍어보니까 관절염은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50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아프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50견이라고 그랬더니 그 환자분께서 아니 내가 나이가 70인데 무슨 50견을 걸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70도 50견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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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팔을 위로 들려고 하면 딱 걸리면서 악소리가 아파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팔을 위로 하려고 그러면 딱 걸리면서 아프시잖아요. 그게 대개의 경우에 이 찢어진 여기 찢어진 인대 있죠. 찢어진 인대가 여기 보면 만져보시면 이렇게 뼈가 있어요. 뼈에 탁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거죠 바로. 이준호님은 뭐 50견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회전근개 손상을 좀 치료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픈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요. 팔을 들지 마십시오 위로. 그렇게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뭐 찢어져 있는데 이걸 무슨 치료를 받아? 내버려 좀 지가 알아서 죽겠지.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찢어진 게 말입니다.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은 회전근개가 약간 이렇게 두툼해지거든요. 두툼해지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허당들이 생기는 거, 허당. 그러다 나중에 막 얇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너무 염증이 이렇게
심할 때 그때 바로 이게 염증 주사를 사실 맞으셔야 돼 이거. 그래야지 예후가 좋아요. 그러면 염증 주사 맞으면 이렇게 염증이 빠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대가 가까워지면서 붙기 쉽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염증 주사 놔드리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약물하고 물리치료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프롤로 주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돼서 영원히 안 아픈 주사 그런 거 놔드려요.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신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시거든요. 왜냐?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회전근개 찢어진 게 잘 안 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손상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직업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아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료할 때 프롤로 주사까지 다 해드립니다. 프롤로 주사도 한 3번 정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뭐 어깨 운동 같은 것도 가르쳐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예. 김성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십견이 진짜 많이 아픈가 본데 오십견 없이 지나갈 수도 있나요? 제 주변은 오십견 없이 50대를 지난 분이 없어서요. 아, 당연하죠. 없는 분이 더 많죠. 글쎄요. 50대라고 오십견에 걸리는 건 아닌데. 오십견 없는 사람이 더 많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별 통계,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저도 통계는 맨날 기억이 하다 못하다 그래서 50대 중에도 50견이 없는 분이 더 많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50견 없이 지난 분이 없으신 거 보면 김선정님 주변에 이렇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무슨 운동이나 뭐 어떤 작업이나 뭐 그런 직업 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선정님도 이렇게 팔을 잡고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업체에서 일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꾸 이게 들어서 일하는 직업은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어떤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손상이 되면서 오십견도 오고 뭐 아프니까 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 원인을 잘 모릅니다. 이거 오십견. 그러니까 현상은 있는데 관절낭이 막 염증이 생기는 걸 알겠는데 그걸 진짜 어떤 게 딱 시작을 하느냐 그 핵심이 되는 거 아직까지도 발견 못했어요. 이거 발견하면 노벨 의학상일까요? 네. 네. 김재민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압팽창수는 스테로이드 뼈 주사랑 다른 건가요? 예전에 주사 맞고 부작용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는 피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수압팽창술은 기본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을 벌려드리는 거예요. 관절을 벌리고 나니까 이 안에가 통증하고 염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거기다 놔드리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오시면 그냥 수압팽창술 하시고, 네? 통증을 없애는 다른 뭐 주사를 맞으시면 돼요. 뭐 예전 같으면은 여기다가 무슨 대학병원에 있으면 마약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펜타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몰핀 그런 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맞으면 이게 스테로이드 안 맞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 구할 수 없어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안 하고 뭐 그냥 PDRN 주사나 아니면 다른 진통제를 맞으면서 하셔도 돼요. 벌리는 거니까 그냥. 네. 다만 국소 마취제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취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수압팽창수는 스테로이드 효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압력이죠. 수압으로다가 관절을 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테로이드를 수압팽창술에 쓰는 이유는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꼭 스테로이드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관절 그러니까 마취와 가동술도 있잖아요. 마취해놓고서 이렇게 울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같이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슬톡톡님, 예, 안녕하세요. 네.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단 받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그 후에는 콜라겐 주사 치료 받아오다가 통증이 참을 만해서 지금 방치 중인데 회전근개가 계속 찢어질까요? 치료 뭐 잘 받으셨네요. 계속 찢어지진 않고요. 이게 찢어진다기보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좀 얇아집니다.
찢어지는 것보다 얇아지는 거죠. 이 얇아지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 우주의 먼지라면서요, 결국은.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주 먼지라는 그런 유튜버님이 계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우주의 먼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그 몸은 얇아져요. 약해지고. 그런 걸로 진행하죠. 그렇다고 회전근개가 계속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이지. 아니면은 좀 붙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찢어지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얇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얇아지고 옛날보다 이렇게 좀 약해지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콜라겐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무슨 타입 2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혈관도 딱딱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얼굴에도 막 주름살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회전근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계속 찢어지진 않습니다. 네. 엔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저도 50살 부근에 발바닥 앞쪽이 찌릿찌릿 아파서 오래 못 걸었는데 폐경 이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괜찮아지셨나 보죠? 그러게요.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폐경과 이 발바닥 앞쪽이 찌릿찌릿한 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폐경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폐경 되기 전에 그 전에 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온몸에 근육통이 좀 생깁니다. 온몸에 뭔가 인대 같은 게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발바닥 앞쪽이 찌릿찌릿하게 아팠다. 그렇게는 연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고, 네. 뭐 지금 괜찮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좀 얇아지고 약해졌다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자분들 여기저기 좀 아파오는 면이 좀 있어요. 네. 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하연님이 안녕하세요. 네. 수술 한 번만 받으면 팔이 바로 올라가지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수술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수압팽창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팔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수압팽창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간 올라가는 가요. 여기 올라가던 게 한 이 정도는 올라가는데 뭐 어떤 분은 너무 굳은 분은 안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확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속 운동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통증이 생기면 뭐 한두 차례 더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여태까지 두 번 해드린 분은 없어요. 한 번만 가지고 대부분 다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한 번에 몽땅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또 나머지들은, 도수 치료나 아니면 뭐 운동 치료 이런 걸 좀 받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한 번에 다 올라가시고 싶으면 수압팽창술하고 그다음에 마취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관절화 가동술이라고 해서 위로 쫙쫙 빼드리는 거, 위로 팔을 빼는 거 그거 하시면 되죠. 예. 김선정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아까 예 대답 문의하셨던 네. 주부나 컴퓨터 쪽에서 일하는 직업군인데요. 헬스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50견 걸려서요. 혹시 피해야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자세가 이게 50견이 이게 목 디스크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목을 빼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헬스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50견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병의 원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운동해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운동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겨낼 것 같은데 근육이 좋아져 가지고요. 혹시 피해야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뭐 50견에 뿐만이 아니고 어깨 운동할 때는 절대 손등을 위로 해서 올리는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옆으로 이렇게 팔 올리는 운동 아니죠, 이거. 어깨 속칭 어깨뽕 만드는 운동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손등을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비트는 이렇게 비트는 운동 있죠. 이거 수영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수영도 이렇게 그냥 하시면 괜찮은데 이걸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실 게 손등을 위로 해서 팔을 이렇게 비트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핀님, 안녕하세요. 네. 50견 질만은 아닌데요. 어깨에 석회가 있어서 충격파 치료 중이시랍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깨질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 치료인가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받기 두렵습니다. 원래 그 통증이 없어지면 다 낫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저도 이제 충격파 치료할 때. 근데 이게 어깨 석회는요, 충격파로 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왜 그 돌 있잖아요. 그 콩팥에 낀 돌. 그런 거는 이제 충격파를 깨요, 막 이렇게. 근데, 어깨에 인대에 석회가 끼는 거는요, 그 충격파를 해가지고 이게 좀 깨지긴 하겠지만, 그걸 깰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석회라는 거는 어깨가 약해져서 온 2차적인 현상이거든요, 2차적인 현상. 그러니까 그걸 굳이 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아프면 그냥 살면 돼요. 정말 너무 크다. 너무 커서 그게 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그 충격파는 안 깨지겠죠. 깨지면 좋겠긴 하겠지만. 그래서 굳이 깨질 때까지 치료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충격파가 너무 아프시면요, 굳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사를 맞아보세요. 재생주사나 이런 거로 치료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어깨만 끝까지 올라간다면 굳이 충격파 치료를 계속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충격파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의학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약간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이게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근육이 뭉친 걸 푼다. 두 가지인데 실제로 뒤에 두 번째 근육이 뭉친 데를 충격파를 줘서 깨서 푼다. 요게 더 효과가 있는 거고, 인대를 갖다가 이렇게 벌벌 막 이렇게 떨리게 해가지고서 재생한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100% 확실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의 재생 효과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너무 아프신데 계속 받으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겨울 동화책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결견 50견 의사소견서가 있어서 도수치료와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했는데 일정도 안 맞고 겁도 많아서 아직 우리 나이 52세인데 젊어서 수술 안 하고 치료하고 싶습니다. 진통제 먹으니 덜한데 이거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50견은 아내가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염증이 심한 거잖아요. 진통제 먹으면 당연히 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통제 먹어도 덜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 아니고 계속 좀 드셔보세요. 그 동결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 1년 가깝게 계속 아프거든요. 염증이 계속 진행해서.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건 도움이 되겠죠. 염증을 없애면서 계속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는 도수치료 같은 거 계속 하고 계십시오, 좀. 네. 수술이요. 너무 아프면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시경으로 다 이렇게 넣어서 내시경으로 다 이렇게 넣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늘러붙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칼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더 무서우실 것 같은데. 수술도 사실 내시경으로 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굳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동결견. 너무 아파가지고 생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진통제는 일시적인 이유는 이제 병이 진행됐기 때문인데, 염증을 줄이는 의미에서는 진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정확하게. 타이레놀만이 아니라 진통소염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도 잘 드시고요.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통소염제에 의해서 위장 장애 이런 게 왔는데 그걸 억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네. 그리고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동결견으로 병원 방문 시 엑스레이, CT,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사 종류가 달라지는지요? 엑스레이야 이제 기본 검사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결견인 줄 알았는데 관절염도 꽤 많거든요.
그다음에 CT는 보통 동결견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T는 골절이나 이런 거 보는 검사가 되겠고요. 동결견은 이게 MRI로도 사실 뭐 100%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동결견에는 MRI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 아래쪽이요. 아래쪽에 이렇게 염증이 있고 늘러붙어 있는 소견을 보이면 이분이 동결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동결견일 때는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으시는 거고 CT 검사는 뭐 골절이나 무슨 뼈가 자라난 무슨 다른 그런 병일 때 받으시는 거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좀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강의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라고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세 사는데 모두 다 건강하게 사셔야죠. 딴 거보다 근골격계 아프지 마셔야죠.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다들 좀 안 아프고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요. 아무리 움츠러들어도 그래도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2월 말이니까 좀 날씨 좀 따뜻해져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